봅시다. 61조 5번이에요. 4번 안 풀었어요? 아까 풀었잖아, 4번. 1번 풀 때. 1번 풀 때 풀었어요. 자, 5번 보시면 다음 보기 가운데 정책 집행의 상향적 조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기에 보니까 기억. 정책과 집행을 완전한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정책과 집행을 완전한 인과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정과 집행에 대한 것을 인과관계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책의 결정은 원인이고 집행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러면 집행은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집행으로 옮겨져야 돼요. 기계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향적 집행에 관한 것이지. 그리고 하향적 집행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오케이? 상황은 안정되어 있고. 니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의 추론을 맞추고 있다. 맞죠? 디귿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하향적 접근하고 상향적 접근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는 하향적 접근에서는요, 결정권자의 리더십이 포인트예요. 정책 결정권자의 리더십. 반면에 상향적 접근에서는 집행 관료의 재량권,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집행 관료의 재량권. 이 내용이. 그래서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향적 접근에 해당되는 것. 늘 고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공적인 정책의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의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다. 공적인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집행 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는 고정되어 있고 변동되지 않는 거죠. 공적인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 이것은 하향적 접근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상향적 접근의 설명에서 옳은 거 끝나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6번 다음 가운데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구분되죠.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특정직이야. 특수 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으로 구분되고. 1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적용을 받는 것은 경력직입니다. 특수 경력직은 이와 같이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2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나 복무 규율은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죠. 3번 교육, 소방, 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특수 경력직이 아닌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막 푸는데 정신없고 막 시간이 압박이 있으면 그냥 헷갈려 틀려버려요. 알고 있지만. 응? 유의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에 해당한다는 거. 응? 4번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특수 경력직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에 해당되죠. 비서도 별정직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의 사무차장 어디에 들어갑니까? 응? 감사원 사무차장 일반직이에요. 응?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에 포함이 돼요. 각각. 응?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정무직이에요. 장관급이니까. 응? 특히 이 가운데서 좀 전에 언급했던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일반직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둔다. 응?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에 해당됩니다. 6번에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7번. 다음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방의 의결사항들이에요. 조는 조례의 재정 개폐. 이 경우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조례 재정 개폐에 관한 거. 기는 기금의 설치. 기금 설치. 지방의 의결 사항이에요.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거. 청은 청원에 대한 수리 처리. 주민 청원이 이루어지죠? 그 주민 청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외라고 표현했는데 제외는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거.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것은 지방의 의결 사항이란 말이야. 오케이? 제외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제일 마지막에 외가 있거든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거.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거. 이 내용들은 대표적인 지방의 의결 사항이에요. 오케이? 이 내용들이. 그래서 1번 조례 재정 개폐에 관한 거. 제의 요구.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이제 이러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 및 조사, 그 다음에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직무이행명령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주무부 장관이 특정의 사무 처리하라고 기관임 사무 처리하고 교부금을 줬죠. 근데 그 교부금만 받아 써버리고 사무 처리를 안 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지방의회가 직무이행명령 발동하는 건 아닙니다. 손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심 의결권 없어요. 집행기관인 단체장 누가 선출했습니까?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지방의회가 불심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단체장 주민들이 뽑았는데 왜 의회가 불심 의결합니까? 지방의회가 있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불심 의결권이 있어요. 불심 의결, 오케이? 불심 의결에서는 사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과? 뭐예요?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과반수.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사.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불심 의결이 이루어져요. 응? 사과. 불심 의결에서 사과합니다. 그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선결처분권 행사하죠. 이 선결처분은 의회 의결에 앞서서 먼저 처분한단 말이야. 이번에 대구하고 경상북도 보세요. 이 코로나 환자 막 급격히 증가되는 과정에서 취해야 조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야. 일일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지방이 의결을 거쳐서 뭐 예산을 배정받거나 뭐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상황이 워낙 긴급하니까. 그래서 의회 의결에 앞서서 먼저 처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후 승인을 거치는 거죠. 사후 승인을. 또 하나는 제의 요구 및 제소권이에요. 제의 요구 및 제소권. 자, 7번에서 제의 요구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애,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오케이?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재의결해야겠지? 재의결은 조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재의결한 사항이 법을 위반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OX. 소송 제기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 대법원 맞는데? 대법원 맞습니다. 대법원에 재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 오케이? 대법원에. 자, 7번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2번이에요. 청원 수리 처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전부 다 지방의 의결 사항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하고 집행기관인 단체장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묶어가지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주무부 장관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제의 요구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의 요구를 할 수 없어. 주무부 장관은 집행기관의 장에 제의 요구를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되지 이렇게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다음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게 뭐야?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야. 공외독 불비. 이것은 시장 실패 원인들입니다. 오케이? 시장 실패 원인들이야. 공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전 경제, 정보 비대칭. 공외독 불비. 오케이? 자, 저거하고 이게 구분하면 되죠. 자, 정부 실패 원인으로만 옳은 것으로 모두 골라라. 비용 편익의 절연, 정부 실패죠? 파생적 외부 효과, 정부 실패입니다.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 정치인들은 시간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이런 거 사업 결정할 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자기 임기 내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비효율적이고 정부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증적인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점증적인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여러분들 점증적인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합리 모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앞뒤 표현이 맞지 않는 거지. 리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미음. 정보 비대칭은 어디에 나와야겠어? 시장 실패가 돼야죠. 그 다음에 규모 경제에 기반한 독점. 어디에 들어가? 과연 독점이야. 그게 바로. 규모 경제에 기반한 독점이. 그래서 전기, 수도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규모 경제를 기반으로 한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 독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표현했던 것처럼 정보 비대칭. 시장 실패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정부 실패 원인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억하고 니은, 디귿. 이거 외에도 X의 비효율 기억나시죠? X의 비효율. 이것도 정부 실패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점에 따른 비효율. 독점에 따른 비효율. 그렇다면 정부 실패 원인 가운데서 민영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실패 원인 뭐예요? 정부 실패 원인 가운데서 그 박스 기억나시죠?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실패 원인.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의 대응은 파보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파생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또는 규제 완화, 민영화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아셨어? 파보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실패 원인 그러면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8번에서는 정답이 옳은 것으로만 모두 고른 것 1번이 되죠. 9번. 다음, 정부 규제와 관련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 1번, 정부 규제를 수단 규제와 성과 규제로 구분할 경우에 수단 규제는 성과 규제에 비해서 규제 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수단 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것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겁니다. 엄격해요, 수단 규제는. 성과 규제는요, 목표 달성 수준만을 딱 정해놓고 그걸 달성할 걸 요구하는 규제. 이게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이죠. 이걸 산출 규제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게 더 자율성이 높을까요? 성과 규제가 자율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성과 규제는 목표 달성 수준만을 딱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단 규제에 비해서 더 자율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번, 정부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나요? 5년이야? 3년이야? 5년이에요. 응? 5년입니다. 정부 규제의 존속기한 5년이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정부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할 경우에 이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서 규제 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더 커요. 네거티브 규제는요,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이 허용이에요.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이 규제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더 큰 건 뭐야?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더 크다. 응? 그 다음에 규제 개혁에 있어서 순서가 첫 번째는 양적인 규제를 줄여야겠지. 양적 규제의 양적 측면을 줄인다. 규제 완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품질에 대한 거. 질적인 측면을, 규제의 질적 측면을 관리하는 거야. 규제의 품질 관리. 그다음 세 번째는 규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게 규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규제 관리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규제 품질 관리는 품질에 관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규제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응? 그러니까 규제 품질 관리 다음에 규제 관리야. 아셨어? 그리고 이제 규제 양을 줄이는 규제 완화는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 관리에 관한 거예요. 응? 9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 그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그래도 헷갈립니다. 정리해두세요. 자, 10번. 다음 가운데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의 기술로서 옳은 것입니다. 행태주의하고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이 10번 문제에서 전체로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도주의는 신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도에서는 구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이런 때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게 구제도인지 신제도인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1번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행태로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행태 규칙성을 도출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법칙 발견을 중점을 둔다면, 제도의 변화나 개혁을 지향한다.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법칙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치? 이러한 제도의 변화, 개혁에 초점을 두고 이런 부분을 지향한다. 틀렸어요. 행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 사회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실증적인 연구죠.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이에요. 2번은. 그러니까 행태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3번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적실성과 실천 어디에서 강조되는 거죠? 후기 행태주의. 적실성과 실천 강조하는 거. 후기 행태주의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하는 것은 후기 행태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4번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위성,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거든요. 왜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들이 왜 각기 다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예요. 북유럽에서는 유럽에서 뭐 집단 면역 해가지고 전부 다 감염시키게 만들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감염돼 버리면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취했잖아요, 실제. 저기 스웨덴인가? 그쪽에서는, 북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약을 안 했어요. 근데 빨리빨리 감염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집단 감염. 그리고 사회 공동체 구성이 같이 감염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더 확산되지도 않고 면역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각기 달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 입장이에요. 누굴 설명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났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쭉 경제 성장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IMF 맞았죠?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그러면서 이제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원자폭탄 맞은 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어? 지구상에 처음으로 얘네들이 경험을 했어요. 응?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뒤에 또 뭐 다른 상황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겠죠. 미국은 1930년대 아시다시피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
어? 뭐 그 뒤에 역사적 사건도 있었지만 9.11 테러. 9.11 테러. 이런 중요한 사건들, 각 나라마다 경험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역사적 사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서 형성되는 제도, 여기서 형성되는 제도, 여기서 형성되는 제도가 각기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 신제도 집단. 10번은 4번이 정답이죠. 오케이?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를 역사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으로 이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4번이죠. 자, 11번 볼까요? 자,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예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 이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복잡한 의사결정 하지 못한다. 이 매트릭스 조직에서는요 복잡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서 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의사결정도 가능한 거예요. 부서 간의 수평적 의사전달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하위 조직 간의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맞죠? 그러니까 하위 조직 간의 정보 흐름이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 부서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하위 조직 간의 할거주의가 발생될 경우는 조정이 용이하다. 하위 조직 간의 할거주의가 발생하면 조정이 어려워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매트릭스 구조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기능 구조잖아요. 이게 각 부서에 해당된단 말이야. 기능 구조가. 그죠? 근데 기존의 기능 구조에서는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의사결정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이렇게만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만. 근데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 팀을 위해서 여기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여기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서들 간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차출해서 인력을 배치했으니까. 어? 그래서 하위 조직 간에 할거주의가 발생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간에 할거주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면 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4번,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사업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한 환경, 이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왜?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의 전문성, 사업 구조의 신속한 대응성, 이게 합해진 거잖아. 어? 기능 구조의 전문성에다가 사업 구조에서 나타나는 신속한 대응성, 이게 합해진 것이 바로 매트릭스 구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기능 구조의 전문성, 사업 구조의 신속한 대응성. 응?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11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는 다 틀렸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명령 통일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자, 1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12번 봅시다. 다음 공무원의 신분부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직위해제, 2번 직권면직, 3번은 해임, 4번은 파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명행위다. 여기는 직위에서만 해제시키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직위에서만 해제시키는 거야.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2번 직권면직은요,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 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직권면직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직 공무원 있죠? 그럼 운전직 공무원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에 적발돼가지고 면허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럼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직권면직의 대상입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권면직. 3번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퇴직급여액의 3분의 1이 합감되는 임용행위. 자, 해임하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해임은 퇴직급여에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금 유용을 해서 해임이 됐다. 공금 유용을 통해서. 그러면 퇴직급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지급이 제한됩니다. 공금 유용을 통해서 해임이 됐을 경우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지급이 제한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해임 그런 경우는 퇴직급여에 영향은 없다. 그다음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5년간 재임용에 불과하고 퇴직급여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지급이 제한된다. 자, 4번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각각. 정말 힘들다. 이걸 놓으니까 더 타이트하네. 근데 참 괴롭구만. 자,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에서 다음 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에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에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론. 1번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두 번째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욕구 충족 이론. 엘더퍼의 ERG론. 헤크먼하고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성과연봉제 보수체계를 설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비슷하면 성과급도 비슷하게 취하겠죠. 그게 뭐예요? 형평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형평성이 이루지 않다면 조직 구성원은 불만을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에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형평성 이론을 말합니다. 공정성 이론. 오케이? 이 내용이에요. 14번. 여러분들 15번 아까 문제 풀었던 유형이죠? 15번을 먼저 볼까요? 정책 변동 유형 가운데 정책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의 채색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건 뭔가요? 승계였죠. 아까 목표는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대출 규제를 했던 것을 이제 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급을 확대시킨다. 이건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승계예요. 근데 이제 유지는 정책의 유지 이렇게 표현하면 정책 수단의 범위를 조정하는 거죠. 정책 수단의 범위를. 15번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승계에 관한 것이에요. 자, 14번에 보면 다음 가운데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민소환제도하고 연관해서 출제되는 걸 보면 주민소환의 대상은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는 비례대표 의원도 있거든요. 비례대표는 주민이 직접 뽑지 않기 때문에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소환 대상은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대표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 이들이 바로 주민 소환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1번 시도지사의 소환 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케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 청주시장과 같은 경우는 100분의 15 이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에요. 그건 광역하고 기초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 그래서 100분의 10, 그다음에 100분의 15, 그다음에 100분의 2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건이. 2번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 투표율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된다 그러는데 주민투표하고 똑같아요. 주민투표하고 요건이 똑같아.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다음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가 되고 그 가운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와 같이 14번에서는 4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 주민참정제에서 여러분들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다음에 조례재정개표 청구, 그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이런 내용들 같이 묶어서 많이 출제되죠. 그죠? 같이 묶어서. 굉장히 지방직에 있어서는 지방직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특징들은 꼼꼼하게 챙겨놔야 돼요. 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부분. 물론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문제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뒤에 문제